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거예요. 밑바닥이 도대체 이 원리가 뭐냐. 원리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주저리 떠들어 봐야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해요.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이 기술의 발전,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곳의 쓰임과 어떤 감시사회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 인간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횡단보도에서 찍은 사진 하나 가지고 인간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다. 데이터 몇 개를 계속 누적하면은 저 인간의 사고방식도 알 수 있고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도 미리 알 수 있다. 영화 이름이 뭐였더라?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것도 옛날에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현실이 돼가고 있죠. 감시사회, 통제사회를 지속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도 많은 비판이 있어요. 근데 비판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거든요. 아무리 이 문제점을 계속 얘기한다고 해도 사회의 가속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관적이죠. 비관적으로 끝나는 삶은 그게 좋지 않아요. 사실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좋아요, 동조해주지 않으면 그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루한 일에 반복해서 벗어나는,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유토피아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도 같이 긍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부정성과 긍정성의 밸런스가 좀 맞겠죠. 좀 밑바닥에 있는 인공지능 원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 보자. 이것도 나타난 지가 몇십 년이 됐고 바야흐로 많이 쓰이기 시작한 지는 벌써 몇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나 철학자나 인문학자나 이렇게 비판들은 많죠. 근데 그들이 이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반 독자들이 그 사람들이 쓴 어떤 문명 비판을 읽어보면 되게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장밋빛인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휩쓸린단 말이죠. 그래서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너무 긍정적으로 휩쓸리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휩쓸리거나, 아이를 둔 부모들은 더 심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워낼까?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 거대 언어 모델은 인류의 어떤 능력, 그것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전혀 감이 없다고요. 원리 자체에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어떤 감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이 원리를 조금의 궁금해하고 있고 오랫동안 궁금해왔고 실체가 그렇게 제 생각보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얘가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새가 많고 앞으로 그게 점점점 확장될 거예요. 여러 가지 분야로, 여러 가지 툴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아무도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레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복잡하다 생각해요. 제가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건 이 인공지능의 원리가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게 이걸 구현하는 게 쉽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large language 모델, 생성형 언어 모델이죠. 요거 기반으로 동작하는 이 인공지능이 챗 GPT 같은 생성형 어떤 플랫폼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봤을 때 구현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가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 추상적인 어떤 모델의 위에서 우리가 구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더 효율성, 그리고 계산 속도, 그 다음에 정확성 이런 것에 치중이 돼서 그게 복잡해 보이는 것일 뿐, 그 원리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럼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할 거냐? 그건 아니고, 원리에 대해서 요즘에 대단하게 아주 잘 설명해주는 책들이 꽤 나왔어요. 아주 초등 수준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그걸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양자역학이나 어떤 로켓 공학의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한테는 걔네들은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반론을 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객관적으로 봐도 그것들에 비해서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수학이냐?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수학이 들어가긴 하지만 수학의 몇 가지, 제가 책을 갖고 왔어요. 이 동네 책방에서 산 책인데 Why Machines Learn입니다.
아닐 아난타 스와미 씨가 쓴 책이고요. 까치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이게 상당히 좋은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딥한 원리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책 한 권. 저는 책 광고 아닙니다. 에필로그 빼면 400페이지 조금 안 돼,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여기 보면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수식을 하나 보여드리면, 뭐, 요런 매트릭스도 있고, 요런 무슨 선형대수 관련된 내용도 있고, 책의 내용을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AI를 움직이는 수학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책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이 여기서 나오는 수학이 대단한 게 아니다. 제가 알기로 기계학습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수학이 뭐 선형대수, 이렇게 매트릭스 행렬을 뭐 곱하고 행렬에서 어떤 특성치를 뽑아내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미분, 적분 중에서도 주로 쓰이는 건 미분입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미분이고 어쩌다가 어떤 최적화를 위해서 편미분이 가끔씩 나옵니다. 특히 어디서 하냐면 이 생성형 거대 언어 모델은 보통 뉴럴 네트워크 기반이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하나하나의 레이어에 있는 가중치들을 역산해 가지고 최적화시킬 때 그때 그런 편미분들이 좀 들어가요. 그런 것도 기계적으로 숙달시키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수학입니다.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거나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 같은 어려운 걸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이게 답니다. 필요한 거는 간단한 미분 적분과 약간의 편미분, 그 다음에 매트릭스의 여러 연산을 나타내는 선형대수학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방대한 세계지만 하여튼 선형대수의 일부, 그거와 약간의 코딩 실력. 근데 코딩 실력, 우리가 코딩을 실제로 일반인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책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짜잔 하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논리 사고력, 그 정도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고등대학 수준이면, 그걸 다녔던 사람이라면, 그게 인문계 학생이었던 이공계 학생이었던 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약간의 노력만 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수학이 없어요. 진짜로 대단한 수학이 없고, 내가 그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는 약간 조금 떨어져서 약간 흐릿하지만 대강 화살표가 이 방향에서 저 방향으로 가고, 여기에서 이게 나오면 그 다음은 이거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를 하려면 이런 책, 수식이 나오는 이런 책 한 권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무슨 몇 번을 반복을 해서 독서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맹신, 지금 LMM 모델, 그 다음에 내 직업은 대체될 거야,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걸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걸로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고, 이게 못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이라든지 뭐든지 전부 다 바뀌어야 돼. 근데 기본적인 밑바닥에서 이게 돌아가는 원리, 어떤 한계점을 나타나는 거죠. 이 기술의 한계를 몰라.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그 변곡점 포인트가 언제 오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바뀌는지, 과도한 맹신, 과도한 긍정성, 부정성이 다 옵니다.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국가의 R&D를 예산을 돈을 잡고 뒤흔드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요번에 제프리 힌튼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노벨 화학상도 받았나요? 하여튼 이런 게 노벨 화학상도 그렇고 생물학 쪽도 그렇고 계속해서 프로틴이나 DNA 연구할 때 생성형 LMM 모델을 또 쓰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에서. 그 여러 가지 연구에도 결합이 되고 학문에도 결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무조건 장밋빛. 주식시장도 어느 인공지능이 마치 길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쪽에 장밋빛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꼭 그렇지 않고 또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죠. 분명히 얘가 풀만한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게 꽤나 유용해서 그것과 관련된 주식시장은 주식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참 재밌게 보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은 없어도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화하기 좋은 떡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방에서, 제 동네 책방에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일종의 혼자 떠드는 강의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 관심이 있는데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은 너무 단편적인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럴만 하죠. 왜냐하면 조회수, 복잡한 얘기들 하거나 밑바닥에 있는 원리를 그렇게 잘 설명해 주면 어쩌다 보면 이게 강의가 돼버려요. 대화가 아니라 서로 원리를 이해하고 궁금해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학 강의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루하죠. 그러니까 수식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원리에 대한 원리도 또 궁금해해야 되고, 이게 인문학적인 얘기랑도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삶, 내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내 삶을 잘 꾸려나가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 내 사고를 정돈하는데, 내 하루의 삶의 내가 하는 일의 의의를 어떻게 잘 정립하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관련이 없으면 사람이 지루해지고 잠이 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다고요. 당장 내가 이게 어디서 써먹고 어디서 연결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재밌게 하려면 인공지능이 되게 재밌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인문학도 연결돼 있고, 왜냐하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뇌의 어떤 시냅스, 어떤 뉴런들의 모형을 가지고 모방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각이 발달하면은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그거의 연구 결과를 마치 장난감 모형처럼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해서 또 영향을 다시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어가면서 요즘은 이렇게 상호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꽤 있대요.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또 얘가 예술도 하고 또 철학도 하는 것 같이 그런 말들을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를 또 변화시키고 그 생각에 맞춰서 우리가 창작을 하는데 도움을 받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보면 번역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게 될 거라는 말이 돌면서 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러다가 작가들이 다 없어지고 인공지능이 다 모든 출판 시장을 독점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걱정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누고, 그렇죠. 책방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앞으로 최소 몇 년간, 10년 이상은 이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주변에서만 맴돌게 되면은, 직접 원리로 못 들어가게 되면은 얘기의 깊이가 없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전 늘상 재미있는 걸 찾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한 권 한 권씩 독파해 나가면서 밑바닥에 있는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나의 인공지능을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죠. 나를 모방한 거니까, 나의 어떤 두뇌를. 그러니까 인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 여기에는 어떤 오류가 있을까, 인공지능에 오류가 있듯이 나에게는 어떤 할루시네이션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반대로 이렇게 나한테 투사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21세기의 새로운 어떤 심리학, 철학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주 재밌는 떡밥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떡밥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린 게 아니에요. 책은 어떤 거든 좋습니다. 책은 다 좋은데 인공지능에 관련된 깊은 어떤 원리를 쉽게 알려주는 책들을 일반인들이 좀 읽으시라. 읽으면 분명히 세상을 보는 눈, 창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 교육을 하는데도 좀 바뀔 거고, 이 세상의 어떤 정치, 문화, 경제, 주식시장, 또 과학이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창이 좀 열릴 거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도약이 좀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이만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거 좋은데, 인공지능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 말고 원리가 나와 있는, 수식이 나와 있는, 그 다음에 그걸 쉽게 설명한 책들을 좀 찾아서 읽으시라, 이런 말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